안녕하세요. 네, 영어 강사 문희진입니다. 네. 저는 앞에서 이제 좀 길게 들으셨기 때문에 또 뒤에 메인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딱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시대인지에서 숙명여고 3학년 내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원에서 고3 상위권 애들 수능 수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조금 주로 다루는 내용은 이제 상위권 애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고3 내신의 교재가 EBS 교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걸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숙명 내신을 해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다 전범위가 다 들어가잖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 가서 4주 이렇게 컴팩트하게 하기엔 조금 버거운 양이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부터 이제 워밍업으로 수업을 해서 계속 꾸준히 다루고 그거 제가 분석 자료까지 줬고 이제 그걸 아이들 각자 또 내신할 때 커버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숙명 내신을 하게 된 거는 그 재작년에 제 수업에서 숙명 이제 상위권 소규모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숙명여고 그때 당시에 서울의대 2명이 갔던 친구가 저희 제 반에 있었고 그때 카대의대, 이대의대가 전부 다 제 수업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으로 좋은 역량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수능 영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외치는 슬로건입니다. 아이들한테. 문해력 너무 요즘에 이제 메인 테마죠. 근데 그거의 이제 핵심은 단어를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서 독해를 하자.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3월 모의고사의 특징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난이도가 되게 상당히 조금 평소보다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통 주석으로 줄 만한 단어들도 상당히 어렵게 나와가지고 난이도 때문에 또 중상 수준으로 이제 체감을 했고요.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었어요. 특히 보통 우리가 3페이지에서 함축음이나 주제 제목 요지에서는 조금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문이 너무 길고 특히 21번에서 막 철학 문제, 데카르트 철학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해가지고 이제 뒷부분에서 시간이 부족 현상이 뭐 왕왕 벌어졌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았던 거는 선지가 비교적으로 소거를 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선지 난이도는 조금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체감 난이도는 등급별로 좀 달라요. 상위권은 기존의 1등급이 좀 안정적으로 90점 한 93, 4 이상 평소에 조금 꾸준히 나왔던 친구들은 이게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았어 라는 정도였고요. 약간 조금 중보다 살짝 어렵다. 근데 이제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됐죠. 특히 이제 리스닝에서 조금 살짝 리스닝에서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병행해서 독해를 풀다가 또 실수도 하고 그래서 점수가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예상 1등급 커트라인은 5%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 3월이 7.9%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다른 쌤들 평가나 이런 걸 다 찾아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이번 3월 모의고사의 퀄리티는 되게 괜찮았다. 기존의 교육청 모의고사는 약간 평가하는 스타일과 조금 다르게 좀 지문의 난이도나 지문의 어떤 내용의 연결고리가 심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연결고리도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추상성도 들어가 있고 소재도 좀 철학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갔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부수적인 거지만 순서 삽입 문제 37, 8, 9번이 세 문제가 연달아서 똑같이 3번으로 정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는 특히 문제를 풀 때 어떤 특정한 답은 안 나와. 특정한 답은 뭐 어떻게 돼. 또 답의 개수가 똑같이 몇 개가 나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제 모르면 마지막에 막 그거 세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풀면 이거 진짜 고쳐서 헛짓해가지고 틀릴 일이 없는데 괜히 마킹 해놓고 오니까 3번이 연달아 있어. 이상하네. 같은 유형에서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고쳐서 틀려와요. 정말 그런 거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네. 자, 두 번째는 유형별로 간략하게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입학에서는 좀 난이도가 상 정도 느껴져서 초반에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에 물론 메가에서 이제 추천한 그 퍼센트를 보면 빈칸 유형이 여전히 좀 정답률이 낮긴 하지만 기존의 평가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당히 높은 난이도는 아니고요. 지문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지만 선지는 정말 빈칸치고는 되게 단편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세 번째는 순서 삽입 문제고요. 명시적 단서, 예를 들어서 연결어, 대명사, 관사 이런 근거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답이 헷갈릴 리가 없었던 이것도 역시 심플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이제 뭐 엄청 뭐라고 하겠죠. 어려웠는데 막 저렇게 얘기한다. 근데 냉정해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 뭐랄까 평가원은 이 평가원 시험에 비하면 이 정도 시험은 뭐 무난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멘탈 관리해서 커버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회를 할 때 좀 더 길고 복잡하고 좀 뭐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그냥 딱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단어 직역이 아니라 의미 이해와 핵심을 파악하는 글 읽기를 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한국어 해석들이 옆에다 펼쳐놓고 혹은 한국어 해석으로 막 직역을 하죠.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끊어읽기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한국어 해석을 다 쓴다든지 아니면 대충 모르겠으면 그냥 해석지 보고 쓱 읽고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간다든지 기타 등등. 근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열거한 방법들은 전부 다 지양해야 합니다. 글은 핵심이 있죠. 그리고 글의 도입부에 소재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 소재를 끝까지 염두하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앞에 내용이 뭐였지 이렇게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독해의 본질을 추구하는 공부를 해야지 뭐 어디만 읽으면 답이 나오고 빈칸 주변만 읽으면 되고 뭐 어디 포인트 무슨 표현 무슨 스킬 다 소용없습니다. 이번 시험이 특히나 그러기도 했고요. 독해를 어쨌든 플로우를 잘 따라가야만이 답을 확실히 쉽게 고를 수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과 어설픈 2, 3등급 사이의 갭이 더 벌어졌던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핵심,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의 의미,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를 계속 생각해야 되죠. 자, 두 번째, 실질적이고 분석적인 독해력 향상.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고 아이들한테 꼭 숙제를 이렇게 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숙제 검사를 다 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애들이 그 다 해왔는지. 첫 번째, 소재를 반드시 체크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으로만 쓱 보고 대충 이거 같아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선지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비슷한 단어들이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풀면 정확한 정답을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막 이상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러거든요. 글의 초반에 소재를 반드시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주제가 뭐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반드시 찾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베이직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제문을 찾고 그 주제문이 곧 답의 근거가 되면서 답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고를 때는 반드시 함부로 섣불리 한 번에 답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선지를 다 소거하는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어는 특정 어떤 연결어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글의 흐름을 알려주는 그 장치들 있죠. 뭐 however, but 이런 건 너무 흔하게 나오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초반에 어떤 우리가 사회적 합의나 사회적 이해를 끌어내려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랭귀지를 써야 된다. 근데 그 랭귀지가 초반에 핵심 단어였어요. 근데 중간에 I don't mean that. 나 근데 내가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살짝 꺾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but 얘기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명확한 합의와 설명을
위해서 랭귀지가 필요해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려주는 그런 장치들, 연결어를 반드시 눈여겨봐가면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히 자, you're 땡 다다다다다 느낌 쫙 이렇게 불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열심히 써라, 뭘 열심히 체크해,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또 오래 너무 걸리죠. 비효율적으로. 다만 글을 읽을 때 핵심 포인트, 소재, 주제문, 답근거, 연결어, 선지소거, 이거는 최소한 반드시 하는 훈련을 해야 난이도가 있는 시험 문제를 다 맞닥뜨렸을 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휘력 너무 중요하죠. 단어를 모르면 답을 아예 쓸 수가 없죠. 요즘엔 어휘력이 참 단순히 단편적인 그 단어의 뜻이 아니라 그 외의 뜻까지 다양하게 알아야 하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예전에 빈칸 답에 어카운트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때 어카운트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 또 나왔어요. hold something to account. 책임을 지게 하다. 근데 주석이 안 줬어요.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도입부였거든요. 근데 도입부부터 아예 그냥 막혀버리면 이제 소설을 쓰게 되죠. 아, 이럴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카운트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휘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서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단어는 끊임없이 외워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이 제일 단어 외우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막 학원 가기 전에 3시간 동안 막 열심히 외우는데 다 까먹거나 막 페일해. 아, 그러면 짜증나. 그냥 어차피 페일인데 뭐 시간도 아깝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네가 AI냐? 네. 왜냐면 한 번 보고 그렇게 열심히 몇 시간 집중해서 봤다고 해서 그게 다 기억에 오래 남으면 AI죠. 그죠? 언어는 반복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해요. 언어라는 게. 사실 뭐 국어나 영어, 특히 영어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한 틀이나 공식이나 어떤 뚜렷한 어떤 뭔가 푸는 맛이 있고 선명하잖아요. 근데 언어는 약간 두루뭉술하기도 하고, 이게 이 말도 된다고 하고, 그런 훈련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디테일한 걸 다 해야 돼. 이거 다 봐야 돼. 아니면 이것만 보면 다 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저 좀 알려주세요. 글은 정말 많이 오랫동안 꾸준히 분석적으로 읽어야 글을 읽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34번 빈칸 문제, 가장 오답률이 2번째로 높았던 지문이었고요. 딱 봐도 엄청 길죠. 근데 이게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엄청나죠? 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실 더 좋은 예문이 많은데 이번 3월 학평의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소재를 잡아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아트와 사이언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아트 앤 사이언스는 simplicity, 이게 되게 프리사이즈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다 하나하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 안에서 진짜 알맹이의 단어, 예를 들어 이거를 진짜 해설지에 단순함의 미학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함의 미학, 굳이? 단순함의 미학 중에 뭐가 더 중요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단순함이죠. 굳이 미학을 뭐하러 해석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영역은 단순함, precise, 그리고 뒤에 또 가다 보면, 자, although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예요. 그럼 제가 수업 때 항상 강조하는 건, although 나오잖아? 그냥 빨리 스킵해. 그렇지만 핵심은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다 스킵하고, while도 반면에니까 다 스킵하고, there is great deal of evidence가 있어. 그럼 evidence가 뭐냐고 그걸 찾아가야죠. 그럼 이거 중요하게 체크하면 안 되죠. 그러면 대시 싹 빼버려. to suggest 됐죠. 이제 얘기하네.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요. 글을. 그냥 우다다다다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트는 methodologically 하고 systematically 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트 하면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뭔가 질서가 없지만 뭔가 그런 거. 근데 오히려 이 지문은 아트 앤 사이언스는 심플리시티를 추구하고 프리사이즈하고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그게 빈칸의 답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빈칸에 artist must restrict himself, him or herself. 여기서 시스템이 없잖아요. 이거예요. 고3 모의고사의 특징은 바로 이 추상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역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진짜 하드코어가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전에 했던 설명에선 더 하드코어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평가에 나왔던 더 오답률이 높은 어려운.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아트도 시스템이 필요하다.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범주 안에서의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estrict를 이 precision이나 시스템이나 simplicity를 restrict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어 해석지의 해석은 이렇게 써 있죠.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는 자신을 제한해야만 한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독학을 하는 경우 해석지를 열심히 읽죠. 그래서 이제 가끔 어머니들도 그 얘기 하세요. 애들 뭐 봐주다가 해석지 보면은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물론 그거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아이들이 어쨌든 도움이 없이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너무 의역해 놓으면 또 어려우니까 약간은 이제 리트럴리하게 해석을 해놓긴 하지만 이제 이게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죠. 이렇게 다 직역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도 쓸데없어요. 여기서 뷰티가 뭐겠어요? 아트죠. 그러니까 이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언어적 뉘앙스. 영어의 특징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잡아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질문을 하죠. 수업 시간에. 누구야?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 말이야? 이런 걸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문에서 근거를 반드시 찾아오라고 하고 그거를 계속 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음 거는 그냥 간략하게 딱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삽입 문제인데요. 어머, 이거 떨어졌네요. 자, 삽입 문제인데 이것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이 맥락 안에 넣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 보통은 문장 순서 삽입할 때 however 조심해, but 조심해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얘기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alternative view 이것도 그런 의미거든요. 다른 관점에서는 그럼 어떤 뉘앙스예요? 흐름이 꺾이고 있죠. 그 부분을 찾아가는 거죠. 이 글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가다가 다른 얘기를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단편적으로 이거 표현만 외워가지고 써먹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좀 포괄적으로 그걸 한국어로 however는 그러나라고 하고 이분동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그게 아니고요. 다 역접의 카테고리야. 얘도 그래서 흐름을 꺾어주는 카테고리야. 저거를 유념해서 글이 어디서 흘러가는 어디서 꺾이고 있는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걸 찾아봐.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또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이 이제 지문의 내용이 이모션을 이제 캐치하는 감정을 어떻게 판단하고 파악하느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주어진 박스에 이모션을 파악하는 게 디벨롭이래요. 그거를 계속 그 능력을 개발하는 거래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근데 그 지문에서 이 디벨롭의 단서가 뭐로 나왔냐면요. acquired로 나왔어요. 후천적인.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이야. 이것까지 잡아내야 진짜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발달시킨다, 획득하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못합니다.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세 번째 강조드렸던 어휘 습득, 어휘의 강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면을 면역력이 있다라고 직역하지만 실제 맥락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거 나랑 상관이 없어. 무관해.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면을 인디펜던트로 패러프레이즈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독립적인. 그럼 한국어만 보면은 독립적인 면역력 있는 안 맞잖아요. 근데 어감이 맞죠. 언어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눈으로 목격하면서 글을 읽는 훈련을 해야
좀 언어적 감도 눈치도 생겨서 답을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사실 답보다는 저는 제가 진짜 추구하고 싶은 건 글을 잘 읽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본질인데요. 자, 독해란 제가 독해 그 특수 교육학 용어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가져왔거든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답답하니 그럴 수 있죠. 선생님 빨리 푸는 방법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본인이 읽어서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대충 쓱 답만 체크해 오고 대부분은 또 막 인강이나 아니면 뭐 대형 강의 가가지고 앉아서 해석해 주는 거 듣고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죠.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건 독해가 아닙니다. 독해는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판단하는. 근데 남이 해석해 주는 걸 내가 판단한다? 그럴 순 없죠. 그죠? 시험장에 가서 내가 단어 찾아볼 수도 없고 누구 어떤 해석지를 볼 수도 없는데 내가 오롯이 글을 읽어서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거고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그 정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반복드렸지만 직역이 아니라 맥락의 의미. 아, 이게 이 말이고 이게 이 말이구나.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해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뭐만 하면 답이 나와 뭐 점수가 올라 이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는 분석적으로 읽는 훈련을 남은 시간 동안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름에 이제 이거를 더 집중적으로 특강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반기 더 중요하잖아요. 수능에 가까워지니까. 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